발견의 언어, 그리고 삶의 성찰, 어떻게 시적인 것들이 표현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래,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쓰기는 사물이든 동식물이든 어떤 한 가지의 떨림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한번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 오는 순간을 묘사를 할 때 시인이라면 어둠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어둠이 어떻게 오는지, 강물을 타고 오는지, 잉어 지느러미를 타고 오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묘사할 때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동서문학상 멘토링 클래스 시창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를 쓸 때 발견의 언어를 찾아라. 대상에 숨겨져 있는 급소를 찾는 일이 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읽고 쓰는 것을 즐기다가 보면 시적인 순간이 탁 트입니다. 그 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 특히 말해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시로 채집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쓰려면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 일상에서 나의 오늘이 글감이 되는 방법, 여러분의 일상이 소설이 되는 방법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설을 쓰려면 뭔가 진짜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겪어봐야 한다거나 큰 사고를 당해봐야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거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한 오후, 사소한 대화, 작은 감정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바로 소설의 씨앗이에요. 제가 쓴 메리골드 시리즈도 사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마음세탁소에 온 손님들이 겪는 일들, 그거는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아주 작은 감정들이에요. 누군가와 헤어지는 순간의 아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곧 읽는 분들, 독자의 감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느낀 감정, 여러분이 오늘 느낀 감정을 다른 누군가도 느낍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거창한 사건보다는 섬세한 감정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소설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자, 도대체 일상과 소설이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같은 순간을 봐도 어떤 건 그냥 지나가고 어떤 건 소설이 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상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이 울고 있었다. 이렇게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기죠. 그냥 기록이에요. 하지만 소설은 이렇게 말해.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얼음만 녹아 잔 가득 물이 찼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같은 장면인데 뭐가 다를까요? 사실 나열이 아니라 디테일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 녹은 얼음, 차가워진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그 시간, 이런 디테일이 슬픔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작가의 눈으로 본다는 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녀가 왜 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위로해 줄까? 혼자 울고 있는 걸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집에 가서도 계속 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미 이야기가, 소설이 시작된 겁니다. 멘토링 클래스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구나 수필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자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글의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천천히 관찰하면서 이 세계를 탐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재능과 독창성이 많은 글들에 필요한 자질일 텐데요. 플로베르는 재능이란 긴 인내이며 독창성이란 의지력과 치열한 관찰의 산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재능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 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좋은 수필은 번뜩이는 영감이 갑자기 뇌리를 치면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치열한 관찰과 의지력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수필을 쓰는데 이용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들도 수필을 쓸 수 있다. 의지력과 치열한 관찰만 있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관찰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의 시작은 어떤 대상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글감이 고민이십니까? 태고가 어려우세요? 제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글감과 주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제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고민해온 문제들이 유구불변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고독과 소외 같은 건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 중요한 관심거리이고 난제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겪으며 고뇌하고 해법을 찾는 인물의 모습에는 어느 정도 인류 공통의 인간형이 담겨 있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든 이러한 고뇌를 주제로 다룰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글감, 소재는 다릅니다. 시대 흐름에 뒤처진 소재, 글감은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화목을 주제로 다룬다고 해봅시다. 가족 성원들이 어떤 공경을 겪으면서 서로 갈등하지만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한마음이 되어 잘 극복해 간다고 쓸 수 있겠지요. 이런 이야기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여기서 어떤 일을 겪는가에 따라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에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또는 아내나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몇 세기 전이라면 그럼에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 하고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뉘우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시대 흐름과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소재는 오히려 시대를 앞서갈수록 좋습니다. 새롭고 남과 다를수록 좋습니다. 작품의 신선함은 새로운 소재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문제는 자기 경험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상력이 제약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사실 여부 문제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 이야기에 부족한 점을 누군가 말해주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정말 그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과 작품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작품은 자기 이야기의 내적 논리대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현실의 경험이 가로막는 것이지요. 직접 겪은 일일수록 거리를 두고 이야기로 새로 만들기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태고를 잘하는 제1원칙은 시간과 거리를 두고 차분히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원고를 검토하듯이 말이죠.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꼭 해야 할 말을 건성으로 건너뛰지는 않았는지,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걸리거나 잘 안 읽히는 곳은 없는지 심사위원처럼 자신의 원고를 냉철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 동안에 시집도 읽으시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그 한 구절이 빛나도록 한번 글을 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구절이 그 나중에 작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지금입니다. 정서문학상 공모를 통해서 작가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화이팅! 특히나 여성으로서 글을 쓰는 자리이니만큼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성으로서의 글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화가 좋으세요? 동화를 쓰고 싶으세요?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도전해 보십시오. 동화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동화라는 판타지의 세계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